네,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266페이지 교육사회학 이론이고요. 교육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여기서 교육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고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외우기보다는 기능론 같은 경우는 안정과 균형, 상호 의존적, 그리고 가치 합의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요소는 그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 이거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보는 게 기능론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유기체의 그 유지, 존속을 위해 각각 자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기능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균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도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경쟁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사회를 가정하고 있고요. 대립적인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과 대립이 이쪽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갈등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 집단에 다른 집단에 대한 강제에 기반을 하고 사회의 모든 요소는 그 사회의 해체와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사회를 보는 두 이론의 기본 가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학자들 이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리겜, 파슨스, 드리븐이라고 하면 기능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마르크스, 번스타인, 브루디에 등 하면 갈등론적 입장의 학자들이구나 라는 것. 이 마지막 부분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회를 보는 가정이 그렇다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화라고 해서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 사회 결속력을 높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함양시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선발의 기능을 교육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교육 자체를 굉장히 필요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면 반면에 갈등론 같은 경우는 차별적 사회화라고 해서요. 불평등 구조의 불평등 재생산, 요게 핵심 키워드잖아요. 불평등 재생산. 요게 갈등론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업세계의 사회적 관계와 상응하는 가치관과 태도의 사회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를 한다. 교육 내용은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시킨다. 라고 해서 이 재생산 키워드랑 불평등 키워드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론이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교육의 사회적 선발과 배치에 관해서도 기능론은 출신 배경을 대신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해 사회 이동을 촉진시키고 능력주의 사회평등 실현에 기여를 한다. 능력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교육이 기능을 한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회의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여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교육을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갈등론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결정 과정에서 출신 배경에 영향을 매개함으로써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 직업 세계 간의 기능적 관계가 없고 졸업장은 상징적인 도구로서 특정 직업주의 집단의 입직 조건을 제한해서 집단의 지배권을 유지한다. 이 부분이 제가 그 아까 이제 콜린스 때도 말씀을 드렸던 베버의 지위 경쟁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인 거죠. 졸업장은 그냥 상징적인 도구인 거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그 기술을 익히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갈등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베버의 지위 경쟁 이론은 사실은 합리론 자체가 기능론과 갈등론의 결합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위 경쟁 이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이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등론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그런 접근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문제가 뭐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이 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좀 이렇게 딱 분류가 안 되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자들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갈등론의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알티세르가 같은 선지로 동시에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런 갈등론에 속한 학자들 기능론에 속한 학자들만을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요. 그 보시면 능력주의 평등화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능력주의 평등화론이라고 하면 일단 구조 기능론의 관점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실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능과 노력의 합을 능력으로 보았다. 현대 서구 교육 평등 간의 바탕이 되었다. 능력에서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였다. 학교 교육을 대표적인 능력 수준의 실현 장치로 보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뉘앙스가 다른 게 3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은 갈등론적 입장에 그서 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능력주의 평등화론에 대한 구조 기능론적 입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험의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기능과 관련해서 시험의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접근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안의 내용 자체가 또 갈등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이 교육적 기능이었고 나머지 부분이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사회적 기능에서도 갈등론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재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부분은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심장, 간, 폐 이렇게 나눠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기능들이 그 역할들이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각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는 항상 안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안정이 깨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계층은 기능의 차이에 바탕을 둔 차등적 보상체계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는 각기 다른 질적으로 우열의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많은 개인 및 집단의 통합체로서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 집단이다. 보시면 제가 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유기체, 상호 의존적, 안정 뭐 이런 게 기본 어떤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말하는 불평등 재생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능론적 관점에서 파슨스의 사회체계 이론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기억할 게 아니라 파슨스가 구조 기능론적 입장이면서 사회 체계에 대해서 얘기한 체계 이론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 체계 이론을 얘기했는데 사회 체계의 세 가지 속성으로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기능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그 체계의 계속적 작용에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며 한 체계는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이 체계들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체계, 즉 상위 체계에 대하여 하위 체제이기도 한다라고 해서 단지 유기체에 비유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걸 사회 체계 이론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념의 갈등,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견과 대립을 과소평가하잖아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현상 유지의 입장을 지지한다. 즉 질서 유지를 내세우는 체제 유지 우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감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대표적으로 와셰이라는 사람이 기능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사회 조직을 기능적으로 보고 있다. 보수적이고 목적론에 빠져 있고 실증적이지 못하다.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구조나 성격과 같은 기본 변수를 소홀히 취급한다. 권력투쟁, 갈등, 일탈행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을 범법행위 또는 병리현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사회적 이념, 목표, 규범 등의 보편성과 합의성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능 이론에 대해서 와셰이란 사람이 이런 형태로 비판을 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학교 교육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기능론적 관점 하면 갈등론적 관점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기존의 계층 간 사회 불평등을 유지 심화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노동력을 양산한다. 이거는 이제 갈등론적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 배치,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해서 동질성을 확보한다. 이 부분이 답이어서 이제 답은 디귿 리을인데 여기는 이제 갈등론적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가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킨다고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학교는 능력주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 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수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해서 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학교가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 불평등 재생산 키워드가 나오면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분위기를 통해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나는 갈등론적 관점.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문제. 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교재 269페이지에 디리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구조 기능의 주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디리캠이 한 얘기인데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에 대한 성인 세대의 영향력 행사이다. 목적은 전체로서의 정치 사회와 아동이 장차 소속하게 되어 있는 특수 환경의 양편이 요구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제 특성을 아동에게 육성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 사회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로서의 어떤 사회화 그리고 특수 환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수 사회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교육을 사회화랑 동일시하고 있는 그 뒤리캠의 얘기를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뒤리캠과
보편적 사회와 특수 사회화 이 두 가지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편적 사회화는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를 통해 그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 집합의식, 동질성을 확보하는 건 보편적 사회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게 되는 특정 직업세계와 같은 특수환경이 요구하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의 함양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특수사회화라고 해서 직업교육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의 함양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의 함양을 가리키는 게 특수사회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특수사회화라고 하더라도 보편적 사회화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채로 직업 환경이 특수하게 요구하는 그런 특징까지도 같이 이제 하는 거. 그게 특수사회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가 점점 분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 교육은 불가피하지만 전문화된 교육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 교육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핵심을 이룬다고 해서 듀리캠이 보편적 사회화랑 특수사회화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보편적 사회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 특수사회화는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제 특성에 대한 사회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2021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사회화를 보편적 사회와 특수 사회화로 구분을 하고 그러면서 도덕 교육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듀리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합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보편적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듀리캠 보편적 사회와 특수사회화 요거 정리하셔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교재로 보면 271페이지 아까 제가 체계 이론 보여드렸던 파슨스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화 기능 플러스 사회적 선발 기능을 강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체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파슨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학교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산업사회에서의 인력 배치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선발 기능을 강조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학교가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사회 입장에서나 개인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라고 본 거고요. 교육 기회의 접근이 공정하면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학력 수준이 달라지고 학력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 선발을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산업사회의 학교는 이러한 기능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디에도 갈등론자들이 얘기하는 재생산, 불평등 이런 키워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선발 기능을 중시했던 파슨스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볼 건데 파슨스의 관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을 때 듀리캠과 다른 파슨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구조기능론적 입장의 학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이건 갈등론적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볼 건데 사회화는 장차 성인이 되어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자세와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당연히 구조기능론에서 사회화를 교육의 기능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분은 사회화 플러스 선발의 기능을 되게 강조했구나. 그렇다고 듀리캠이 선발을 중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듀리캠과 파슨스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여지껏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듀리캠, 파슨스, 드립은 구조기능론적 입장의 학자구나 라는 걸 먼저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학자는 드리븐이라고 해서 273페이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드리븐은 학교에서 습득하는 가치에 주목해서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설명했는데, 그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습득하는 규범은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라고 하는 곳이 학생들이 규범을 익히기에 되게 좋은 최적화된 장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27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중간에 드리븐 바로 밑에요. 학교 교육과정을 생각할 때 주로 지적 영역에 주목하지만 사회 규범 등의 태도 영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는 다른 기관보다 특히 가정과 구별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규범을 습득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 4가지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각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독립성은 과제를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행동에 시험 보다가 컨닝을 했거나 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어떤 독립성이라는 사회 규범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취성 또는 성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인데, 최선을 다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거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보편주의인데,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같은 학습 내용과 과제를 배우는 걸 보편성, 보편주의의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성이나 또는 특수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학년이나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해서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정성의 규범, 특수성의 규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성, 성취성, 보편성, 특정성 이 4가지의 사회 규범을 학교에서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요 4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표절했을 때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규범을 익힌대요. 이 규범에 적응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독립성과 관련된 사회 규범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수성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임용고시 같은 예전 객관식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갈등론으로 넘어갈 건데, 페이지로 27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갈등론적 관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물은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 간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써서 갈등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불평등, 재생산 이런 것들은 꼭 키워드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등론적 관점 관련해서 이제 학자별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주장은 좀 정리를 해서 키워드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빈칸 노트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2번 보울스와 진티스를 보시면 우리 교재로 지금 여기서 제가 276페이지에 원래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PPT로 정리할 때는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교육학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이런 강의만을 통해서도 빈칸 노트 보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 않은 초심자이시거나 교육학적으로 지금 좀 자신이 없다,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업 듣기 전에 교재를 좀 읽고 수업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275쪽에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빼고
뭐 하부구조, 상부구조,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 뺐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서술식 구조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적인 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오신 후에 이제 수업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1번에 마르크스 얘기도 좀 삭제를 했는데 마르크스에서도 그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 하게 되는 뭐 보울스와 진티스 이하 많은 학자들이 결국은 마르크스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보울스와 진티스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한 학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경제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보는 거죠. 학교가 선발을 능력주의에 터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치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재생산이라고 할 때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재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 교육 과정과 경제적 생산 체계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상응한다, 대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그 278쪽에 그 앞에서 제가 종합학교의 그 직업계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각각 사회에 나가서 종사하게 될 그 역할들에 따라서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78쪽에 알티셀의 윗부분에 그 밑에서 9번째 줄, 10번째 줄 보시면 그 파란 부분 다음에 학교의 사회적 관계와 생산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 간의 상응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치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학교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생산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가 서로 대응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4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의 독자적 기능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학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 이 상응 이론이라고 하는 게 거기 278쪽에 제가 진하게도 표시를 했는데 교육의 내용이 상응한다가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통해서 교육과 경제구조 간의 상응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 그 인문계 학생들이 받는 처우와 직업계 학생들이 받는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역할에 따라서 받는 대우랑 서로 대응한다, 상응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교육과 경제구조 간의 상호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보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경제적 재생산론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울스와 진티스가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했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브루디에 나오면서 문화적 재생산론이 또 나오는데 그 제가 아까 전에 뭐 학자
파슨스와 디르켐을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울스와 진티스 그다음에 부르디에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재생산론과 문화적 재생산론은 좀 구별을 지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재생산론은 다른 말로 상응이론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상응한다라는 것이 학교의 그 현장과 사회의 현장이 서로 이제 대응한다. 근데 그 대응하는 측면이 상응하는 측면이 그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런 상호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다음 주장을 한 학자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보울스와 진티스도 있고 번스타인과 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대표적인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하는 학자고요. 4번은 문화적 재생산론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요. 내용을 보면 학교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봤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재생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 체제에서 학생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해서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이 상응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여러분들한테 뭔가 정리를 해드릴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런 문장이나 보기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보기에서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재생산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체제 안에서 학생이 그 인문계 직업계에 따른 그 구조와 학교 안에서 받는 대우와 실제 걔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 위치를 갖게 돼서 받게 되는 대우가 이게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차별적 사회화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응한다와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경제적 재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그 대학교에서 교육사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이 경제적 재생산하고 문화적 재생산 개념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문제에 나온 이 두 가지가 경제적 재생산을 잘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알튀세르 얘기인데 지금 알튀세르 F 뭐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알튀세르는 보면 국가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한 분이고 국가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념적 국가기구로 구분을 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튀세르라고 하면 국가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 이념적 국가기구로 구분을 했구나. 저 이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표현이 나와도 알티세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억압적 국가기구에서는 이제 뭐 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의미한 이제 사용하는 사법제도, 군대, 경찰, 정부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념적 국가기구에는 종교, 교육, 가족, 법률, 정치,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 국가기구,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념적 국가기구가 작동해야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재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은 이념적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지만 재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념적 국가기구 또는 억압적 국가기구라는 표현이 나오면 갈등론적 관점에서 알튀세르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번째로
문화적 재생산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문화적 재생산론이라고 할 때 이제 문화자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화자본 앞에서 그 콜맨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사회자본하고 이제 구별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자본은 개인의 기술적인 생산력을 나타내는 인적 자본의 개념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개인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개인적 태도, 사회적 가치 및 시각, 그리고 미적 취향 등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 문화 자본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이라고 해서 말씨, 억양, 매너, 미소, 패션, 취향, 대인관계 등 성장하면서 습득되는 오래 지속된 기호나 습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도적인 가르침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획득될 수 있으며 은밀한 방식으로 또는 비가시적으로 상속되는 그런 어떤 체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해서 책, 그림, 기념물, 악기 등 문화적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적 형태로 전수 가능한 자산이 객관화된 문화 자본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 자본이라고 해서 졸업장과 같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의 문화 자본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각각의 문화 자본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 문화자본 할 때 우리가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프루디에가 문화자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 아비투스가 그 습관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습성, 특정 계급 또는 지위 집단의 계급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적 습성을 별도로 아비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 재생산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재생산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 자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문화 자본이 작동을 해서 그 학교에서 그 중상층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다시 그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쌓아올린 권력과 지위를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교 교육은 문화적 재생산의 핵심 기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구조, 권위 양상, 교육과정 유형은 지배 계급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층보다 중상계층 가정에서 사회화된 아동들이 이런 어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화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습성을 소유한 지배계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공을 해서 부모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이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계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패해서 다시 노동계급에 머물게 되는 다시 말하면 문화자본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 유리한 문화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중류층, 상류층 그 계급의 아이들이 또다시 학교 교육 안에서 성공을 해서 또 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문화적 재생산론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재생산론에서는 문화 자본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부르디의 문화 재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부르디의 문화 재생산 이론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갈등론적 입장의 학자였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처럼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는 순기능적인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나오면 일단 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문화 자본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교육비가 아니었죠.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한다. 이게 문화적 재생산을 잘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문화 재생산 이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 재생산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갈등론적 관점에서 두 번째, 그 문화적 재생산에서 번스타인의 언어 양식과 학업 성취의 관계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교재로는 281페이지. 281페이지고요. 이 번스타인도 문화적 재생산론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언어 연구를 좀 하셔서 계층 재생산을 언어 형태와 인지 양식 등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가정에서 어떤 언어적 환경,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노동 계층이 왜 학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노동 계급은 제한된 어법을, 중간 계급은 정교한 어법을 가정해서 발전을 시킨다고 해요. 정교한 어법을 활용하고 또 요구하는 학교에서 제한된 어법에 익숙한 노동계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들은 그 정교한 어법이라고 해서 공식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어가 정교한 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어린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요란하게 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전화 소화기를 들었지만 아들이 계속 이제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면이 벌어졌을 때 중류계층의 어머니는 좀 조용히 해주겠니? 너가 떠들면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없잖아 라고 해서 정교한 어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맥락 독립적인 언어라고 해서 요걸 떼내서 다른 곳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노동계층의 어머니는 시끄러워 닥쳐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이 상황에서밖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뭐 맥락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이게 제한된 화법이고요.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한 게 정교한 화법인데, 실제 학교에서는 정교한 화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언어들에 노출된 아이가 실제 학업 성취에 있어서는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류 계급의 세련된 어법 또는 공식어, 정교한 어법 다 같은 말이고요. 합리적 이유와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교육적 기능이 함축되어 있지만, 노동계급의 제한된 어법은 합리적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행동을 지시할 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육적 기능 또한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언어들이 실제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학업 성취 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번스타인 얘기인데, 번스타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련된 언어, 뭐 정교한 언어를 쓰는지 제한된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게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번스타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어요. 옳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브루디에 방금 살펴본 문화 자본 이론은 특정 문화에 익숙한 계층이 학업 성취에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문화 재생산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자본 이론은 가정 환경이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콜맨의 사회 자본 이론이고요. 학업 성취에 대한 결과로서의 평등 측면에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 우리 교과서 282쪽 저학 이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